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군사력을 키우기 전 인도는 중국에게 크게 깨진 적이 있었어요. 1962년 중국이 9만의 대군으로 인도를 침공합니다. 당시의 인도는 설마 중국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죠. 애매한 국경 때문에 계속해서 소소한 다툼이 있긴 했지만 중국은 당시에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내부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소련의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아니 9만 명이나 병력이 밀려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죠. 중국의 침략에 인도는 1만여 명의 병력으로 대응했지만 철저하게 작전을 준비한 데다가 병력도 훨씬 우세였던 중국에게 비참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나마 인도군 중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제4사단의 시크 연대와 제7여단의 구르카 연대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수일간 중국군의 진격을 늦추기도 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병력차 앞에서 인도군은 점점 더 무너져갔죠. 다급해진 인도의 네루 총리는 슈퍼파워 미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부터도 중국을 잠재적 경쟁 상대로 보던 미국은 마오쩌둥을 강하게 압박했고 어차피 만족스러운 정과도 올렸고 히말라야 산맥을 낀 열악한 보급 라인이 불안했던 중국군은 자국의 압도적 승리를 선언하고는 철수합니다. 1965년 미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인도군은 3,000명이 전사 및 실종되었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000명이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반면에 중국군은 700명이 전사하고 1,6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종자와 포로는 없이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입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 지역이었던 악사이친을 확실하게 손에 넣게 됩니다. 이후 1967년에도 인도의 보호령이었던 시킴 지역을 중국이 침공하면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또 전투를 벌이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인도군이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있었어요. 일단 인도군은 포병 화력을 집중해 중국군에게 쉴 틈 없이 포격을 가했고 최정예 구르카 병력을 투입해 교전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중국군은 인도에 크게 패하여 철수하고 말아요. 인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군은 이때 88명이 사망하고 163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34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부상을 입죠. 작은 승리긴 했지만 인도군은 그래도 1962년 중인전쟁에서 당한 수모를 조금이나마 씻어냈다고 만족해했고 중국이 노리고 쳐들어왔던 시킴은 1975년 결국 인도에 합병됩니다. 이후로도 중국군과 인도군은 접경지에서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계속 충돌하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을 겪었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계속 두다가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이 확 커져가지고 국력차가 엄청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기강을 잡기 시작하겠죠. 중국이 약간 그걸 노리고 일부러 이 국경 지역을 계속 애매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몰락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군사력도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2024년 이 두 나라는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물리고 극적으로 화해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랑 중국이 계속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브릭스 아래에서 같은 회원국이니까 서로 협조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좋게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도는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항공모함과 전차군단을 강화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하면서 매년 엄청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는 현 시점 세계 군사력 4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고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죠. 핵무기 있으면 안보는 얘기 끝난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국방으로 외세의 침입에 대한 준비를 공고히 하긴 했지만 정작 인도는 지금 내부의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죠. 전 국민의 80%가 힌두교인이에요.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전체 14%의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14%, 이 비율만 보면은 적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도의 인구가 무려 14억 5천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14억 5천만의 14%면 2억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 인구보다 많은 수라는 사실. 또한 기독교인과 시크교인도 합쳐서 몇 천만 명이나 있죠. 이렇게 타 종교 신자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힌두 민족주의, 힌두 제일주의를 힌두트바라고 하는데 인도의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이 힌두트바를 대놓고 표방하고 있어요. 인도를 통치하고 있는 총리이자 인도 국민당의 당수인 모디 총리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모디 총리의 앞에 명패가 놓였잖아요. 이 명패에 인도 국명인 인디아가 아니라 바라트라는 다른 글자가 써 있죠. 이 또한 힌두 민족주의의 영향입니다. 이 바라트가 뭐냐? 마하바라타라고 힌두교의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인도 문학의 약간 오디세이 같은 느낌인데 이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위대한 황제 바라타를 어원으로 해서 나온 말이 바로 바라트예요.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이 바라트를 인도의 새로운 국명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아라는 것부터가 일단 서구권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총리가 나라 이름에서까지 힌두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런데 이런 민족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배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얘긴데 그럼 타 민족들은 우리 민족보다 후순위라는 소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 민족만 살아남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타 민족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실제로 모디 총리의 인도 정부는 점점 국내의 소수 종교들 특히 무슬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인도 정부는 2019년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잠무 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을 박탈해요. 이것 때문에 무슬림들의 반발이 엄청 컸지만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무슬림들의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서 자치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카슈미르 지역이 무슬림이 많아서 옆나라 파키스탄에 흡수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카슈미르는 힌두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징성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의 대표적 신분 제도인 카스트 있죠. 카스트 제도. 거기서 최고 계급이 브라만이잖아요. 사제 계급인 브라만. 그 브라만 중에서도 최고의 브라만이 바로 카슈미르 판디트족입니다. 그리고 이 카슈미르 판디트족의 고향이 바로 카슈미르 계곡이기 때문에 힌두교 입장에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러니까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 바로 잠무 카슈미르주입니다. 또 인도 정부는 2020년에도 무슬림들을 긁는 행동을 해요. 인도 시민권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타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인도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은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데 만약에 이슬람교인 무슬림들이 타국에서 종교 박해를 이유로 인도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로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일 텐데 종교 박해를 피해오는 사람들은 근데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잖아. 그러니까 무슬림이 종교 박해를 이유로 인도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인도 정부는 그렇게 실시를 한 거죠. 그 명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인도 내 무슬림인들은 이 또한 분명한 차별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크게 반발했고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위가 나오니까 평소부터 무슬림들을 벼르고 있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델리에서 반무슬림 폭동을 또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사망자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 정부는 많은 이슬람 사원들을 힌두교 사원으로 교체하는 등 차별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가 장악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치사한 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힌두교 중심 지방정부들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역 식당에다가 업주랑 종업원의 이름을 간판에다가 다 적어야 한다. 손님들한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식당인데 굳이 종업원이랑 사장 이름을 왜 적으라는 거지? 의아하죠. 이거는 사실상 그 식당의 구성원들의 종교를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사실 딱 이름만 보면 이 사람 힌두교인이구나, 이 사람 무슬림이구나 대충 구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뭐 식당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무슬림들은 지금처럼 흉흉한 분위기에 자기가 이슬람인 거를 대놓고 이렇게 밝혀놨다가 또 극단 힌두교인들한테 테러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대놓고 정부 주도의 힌두트바 분위기 속에서 인도 내 무슬림과 힌두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